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국어.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갔을 때 3월 모의고사를 처음 보고 느꼈던 감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감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저희 아버지는 늘 푸시만 하셨거든요. 공부해야 돼. 넌 공부 못하면 내 새끼도 아니야. 전 호적에 파일 뻔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새끼가 아니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언제나 엄마 편을 들죠. 왜냐면 난 아빠 새끼가 아니니까. 그죠? 고등국어에 대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오해가 뭐냐면 국어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국어를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래도 그 힘이 있어서 오래 버틴다. 막 이러한 수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독서, 책을 읽는 것과 수능 대비에 혹은 내신 대비에 필요한 국어 문제를 푸는 독서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180도 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합적인 사고를 잘할까요? 분석적 사고를 잘할까요? 뭘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말씀해보세요. 종합? 분석?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리처드 니스벳이라고요. The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죠? 여러분 상들 오른쪽에 있는 생각의 지도라는 책은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봤던 책입니다. 이 책은 꼭 보시길 바래요. 동양인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서양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명을 해놓은 책인데, 자, 우리 동양인들은요, 보통 뭘 생각하냐면요, 주변과 모든 걸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맥락들을 본다는 거예요. 공부를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아빠가 자꾸 시끄럽게 TV를 보고 있어. 엄마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친구들이 갑자기 나한테 놀자 그래. 공부하려고 봤더니. 내신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모의고사를 봐. 주변에 온갖 주변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결론을 내려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순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리처드 니스벳이 한 말이에요. 반면에 서양인들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으로 하나를 쪼개서 한답니다. 여러분, 과학이, 현대 물리과학이 서양에서 발달했어요? 동양에서 발달했어요? 서양에서 발달했죠. 왜요? 하나의 단위로 쪼개서 실험을 하는 연습들을 한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보면 몰라.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잘라볼게. 하나씩만 고쳐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서양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동양인 학생과 서양인 학생들에게 사진 좀 찍어줘봐 라고, 어떤 랜드마크에 가서 사진 좀 찍어줘봐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 사진이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먼저 서양 아이들은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사진 좀 찍어줘.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이만하게 찍어줘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 갔을 때 혼자 보통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저는 지론이 있어요. 여행은 혼자 가는 거다. 둘이 가면 관광. 그러면 혼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좀 풍경과 찍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서양 애들한테, 지나가는 서양 애한테 이쁘다고, 이쁜 지나간 누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죠.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난 분명히 어디 왔는데? 파리 에펠탑 왔는데 어떻게 찍어줄 것 같아요? 얼굴만 찍어줘요. 파리 에펠탑은 저 그때 뒤에 배경으로밖에 없어. 이게 서양인들의 생각이죠. 네 사진을 찍어야 돼. 반면에 동양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자, 내가 애인이 있어. 남친이야. 남친 여친 관계인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 여기 커피숍에서 사진 좀 찍어줘 그랬어요.
그때 얼굴만 저렇게 입바닥만 치는 거 어떻게 돼요? 욕을 바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처음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여자친구 사진 이쁘게 찍어주는 방법.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살아남는 길이거든. 사진만 잘 찍어줘도 먹어요. 그죠? 사진만 잘 찍어줘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센스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센스. 센스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물을 많이 주면 센스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센스라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면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오빠 나 사진 좀 찍어줘. 아내는 사진을 이쁘게 찍어줘요? 그냥 찍어줘요? 이쁘게. 그러니까 사진을 이쁘게 찍어주면 우리 오빠 센스 있어가 되는 거죠. 무조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핸드백 막 선물해주면 센스 있는 남자일까요? 저는 만나는 여자 혹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센스 있는 남자가 자기 이상형이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센스의 정의가 뭐야? 차은우가 센스 있는 거야? 걔는 얼굴이 센스 있는 거래. 그럼 그거 말고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거야? 그러면 뭐 선물을 많이 사주면 센스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속물이지 막 그래요. 그럼 이건 센스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 오늘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왔어. 근데 내가 오빠 나 화장 이쁘지? 라는 걸 말하기 전에 먼저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거나 오늘따라 좀 이뻐 보여? 뭐야 좀 달라졌네? 이렇게 해주는 걸 센스라고 하거든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인들의 사진은요 항상 이렇게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맨날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배경밖에 없죠? 그럼 인생 참 쓰다. 이런 거 올려놓고.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과 맥락이 나와 어우러지길 원하는 것을 동양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를 우리는 입시로 가지고 올 거예요. 시험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서양의 시험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서양 시험 뭐밖에 없어요. 토익과 토플 이런 거 있죠. 그 서양의 시험을 보면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적표가 나면 어떻게 나와요? listening, 그죠? read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네 가지로 파트가 구별돼서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종합을 하죠. 총 100점. 보통 토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동양의 시험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시험 봤습니까? 과거 시험. 이런 형태죠. 과거 시험은 저런 걸 물어봐요. 의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유생들이 이렇게 쫙 한 200명이 앉아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은, 수능은 과거 시험의 형태를 따르지만 그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양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의제가 뭐였냐면 혼인 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을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뭘 써야 돼요? 줄글을 막 쓰기 시작해야 되겠죠. 리스닝 영역, 스피킹 영역 따로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줄글로 막 쓰기 시작하면서 뭘 고려해요? 사회적 배경, 문화, 맥락, 서울인지 아닌지, 그죠? 돈이 있는 집안인지 없는 집안인지에 따라서 막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더군다나 그 베이스를 노노나 맹자, 주역 같은 거에 베이스를 해서 써내려가야 장원급제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의 종합적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수능은 뭐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매번 종합적인 생각을 하게끔 살아왔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자꾸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애들이 뭘 잘 봐요? 눈치를 잘 보죠. 눈치가 빨라요. 근데 수능은 철저하게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매우 철저하게 분석적 사고를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자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이 어때요? 화작, 엄매, 확률, 미적, 기하 이렇게 나뉘죠. 탐구도 영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만 놓고 봐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 철학, 과학, 기술, 경제법 다 분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어 안에 뭘 못하는 거예요? 철학을 더 못하는 거예요. 문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문학 안에 뭘 더 못하는 거예요? 현대시를 더 못하는 거예요. 현대시를 못하는 것과 자 여러분 현대시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과 경제 파트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100% 다른 솔루션이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통합적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을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가 틀렸냐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 공부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시험은 이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구조독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교대조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거고요. 고급 추론 문제도 풀게 되고요. 선지 분석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가 없이는 1등급은 꿈도 꾸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2등급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2등급 이상 받으려면 고급 추론 문제와 선지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역량만 갖고 있고 그런 사고를 한다면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생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 건데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풀이에 적용해보죠. 문제를 틀렸어, 내가. 문제를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어요? 문제 왜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리긴요?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안에 많은 게 다 함축되어 있어. 이렇게도 모르고 저렇게도 모르고 저렇게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러니까 얘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요.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틀렸다. 아니죠. 틀리기도 전에 문제를 다 푸는 순간 뭐부터 해요? 채점부터 하죠. 틀렸어. 그럼 뭐 합니까? 한 10초 고민하나? 자기가 정답 1번인데 3번을 찍었어. 그럼 3번 왜 아니지? 1번 왜 맞지? 살짝 고민해보고 뭐가 궁금해 이제? 정답지가 궁금하잖아요. 정답지를 열어봐. 그리고 이해했어. 끝. 이게 대부분 공부죠. 하루에 우리 아이 모의고사 치면 세 지문 15문제 이상 푸는 친구도 되게 많죠. 국어. 하루에 15문제 이상 풀면요. 국어는 공부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 풀고 정답 보고 문제 풀고 정답 보고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르니까의 공부는 분석적 사고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분석적 사고라는 건 뭐냐? 이런 거겠죠. 내가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요. 어디서 틀렸을까? 내가 문제 중에 뭘 틀렸을까 생각한다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지문을 독해를 못해서 틀린 거야. 혹은 선택지를 제대로 못 봐서 틀린 거야. 혹은 지문 독해도 잘하고 선택지도 난 잘 보는 사람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쫄려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푼 거야.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다시 풀면 겁나 쉽게 풀리는 거. 그럼 애들은 다시 풀면 맞추는 거를 열심히 볼까요? 아니면 휙 보고 넘어갈까요? 휙 보고 넘어가겠죠. 왜?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2배, 3배 더 봐야 돼요. 다시 보면서 풀 수 있었다는 건 나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시간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제대로 못 푼 거예요. 혹은 집중력이 딸린 거라고요. 지문 독해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다시 풀었으면 금방 풀린다며. 선지를 못한 게 아니라 시간 부족한 원인이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각각의 원인들이 다 다른데 아이들은요.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퉁 쳐버리고 끝난다. 이게 공부하는 거의 최악이죠. 내가 뭘 틀렸는지 몰라. 이해하셨나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죠. 저 지금 계속 강의를 점점 쪼개서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공부도 이렇게 가야 된다. 제 강의처럼. 자, 내가 지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문. 왼쪽에 막 긴 글이 나와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비문학도 있다고요. 그 지문에 문제가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지문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내가 어휘를 몰라서 틀린 거야. 지문에서 어휘가 부족한 사람이야. 지문 중에 해석이 아예 안 됐어. 지문 중에 독해가 안 됐어. 지문 중에 문제 풀다가 잠깐 기억을 잃었어. 문제 풀다 보면 졸려요. 그러다 보면 대충 2-3줄 넘어가요. 막 그러다가 다시 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동안 그 2-3줄을 제대로 안 읽었다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다고. 근데 항상 문제는 거기서 나와, 제기를. 그러니까 내 문제가 틀린 원인이 지문 중에 이 4가지 중에 어딘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중에 4번째 문제였다면 평소에 10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을, 집중력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평소에 해석을 잘 못했던 사람이라면 해석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내가 이거 관련된 문제를 38번부터 42번 문제인데 39번 문제를 틀렸어요. 39번 문제가 나 작품이라고 쳐봅시다. 이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서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면 아이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9번 문제를 딱 보고 해설지 핀다. 그 다음에 해설지에 정답 번호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길이 중에 그 정답 선지 한 줄만 해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해설지 안에는. 맞죠? 이 한 줄만 나와 있을 거라고. 해설지는 짧게밖에 못하니까. 전문 해석돼 있지 않잖아요. 정답지 안에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시험에서 아까는 제 2수에서 시험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서 3수에서 나오면 이 아이 또 맞아요? 또 틀려요? 또 틀리죠? 그럼 국어공부 왜 한 겁니까?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보고 해석 맞히는 식의 공부는요,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백날에도 소용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어는 집을 팔아도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강남집은 안 팔아봐서 모르겠어. 오를 수도 있어. 안 올라요. 왜요? 늘 이러니까. 이 작품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분석적 사고에서 나는 가작품은 해석이 됐던 것 같아. 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문제 없었어. 근데 나가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나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면 이런 길이 생겨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요. 윤선도 만능, 이게 만능이라는 작품인데 만능 해석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 전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그 녀석을 옆에다 놓고 1대1로 비교하면서 달달달 외운다.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 되겠네. 그럼 다음에 만능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겠죠. 그러면 내신이든 언제든 만능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지. 내신은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 궁금증이 생기네요. 만약에 만능이 안 나오면 흑만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또 틀리는 거네? 그럼 물음을 던져야죠. 해석하는 방법 하나로 100개의 작품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러면 굳이 하나하나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법만 배우면 어떠한 작품이 나오든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방법은 없을까를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만능이 해석이 안 돼서 틀렸는데, 그러니까 질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39번 틀렸어요 라고 질문을 온 애들은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보내요. 질문 다시 가져와 그런다고요. 39번이 틀렸어요, 해석해주세요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답을 해준다고 한들 아무런 성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제가요, 39번 문제를 틀렸거든요. 39번 문제 틀린 원인이 나 작품이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나 작품 해석이 안 되는데 1수랑 2수는 해석이 됐거든요. 3수가 해석이 안 됐어요. 3수 같은 문항이 나오면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그런 것이 궁금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그 요구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려주는 강사의 특강을 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딱 던져주시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난 그냥 문학을 못해. 내가 뭘 못하고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강사의 강의를 물어다 줘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받아먹질 못한다. 누구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죄, 내가 내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이것이 시너지가 터졌을 때 4등급, 1등급을 빵 뛰기도 하는 거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중요한 거죠. 센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할 때 알아서 엄마가 탁 갖다 줬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알려주지? 고맙고 나이스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특강 같은 데 오면요. 뭘 배우는 거냐면 고전 씨가 해석하는 14가지 방법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100개의 작품을 다 해석할 수 있거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분석적 사고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죠? 계속 또 가보죠. 이번에는 지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문제, 선택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 선택지도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내가 발문을 해석을 못해서 틀린 거냐?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안 봤냐? 두 번째, 보기를 해석을 못했냐? 세 번째, 선택지 1, 2, 3, 4, 5번을 선지 끊어읽기를 안 했느냐? 여러분, 이 발문 보기 선택지는요, 내신 대비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신 때. 보통 우리가 선택지 하게 되면 1, 2, 3, 4, 5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최상위권들은 1, 2, 3, 4, 5번이라고 보지 않고요. 1번 안에서도 세 파트로 나눠요. 2번 안에서도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게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보시죠. 38번 문제에 발문을 한번 볼 거예요. 발문. 이 중에 발문은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러분 이거 한 문장이죠. 저게 한 문장 안에 키워드가 몇 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몇 개 보이세요? 몇 개? 3개 보이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나여야 돼요. 모든 내용이 다 맞았는데 저게 가면 틀린 거야.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시상전개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틀렸어요. 39번 틀렸어요. 시상전개가 뭔지를 알아야 맞히는 문제예요. 그럼 점검을 해야지. 시상전개가 뭐지? 라고 스스로 학생에게 물어봐야 돼요. 시상전개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학생이 시상전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발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시상전개가 뭐지? 시상전개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 들면 이 친구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시상전개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애들은 지문만 포커싱을 맞추지 문제 자체에 있는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시상전개란 말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상전개 저 한 단어 안에 선경우정, 수미상관, 기승전결,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어조변화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상전개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방금 뒤에 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1, 2, 3, 4, 5번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야 돼요? 떠올리면서 읽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떠올리지 않고 읽는 거야. 그럼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지문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시상전개가 뭔지 모르면 틀리는 건데. 세 번째 포인트는 자 보셨죠? 가장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가장이라는 단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더 적절하고 덜 적절한 게 있다. 맞아요? 그러면 1번이 적절해 보인다고 1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번이 더 적절한데? 2번이 더 적절하면 2번 찍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머? 3번은 더 적절하네? 그럼 몇 번 찍어야 돼요? 3번. 근데 내가 문제를 틀렸어요. 3번을 찍고 틀렸단 말이야. 정답을 알고 보니까 5번이래. 그럼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씨, 끝까지 안 읽었다, 씨. 끝까지 읽었으면 맞췄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끝까지 읽었으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 실수를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 실수를 죽어도 안 해야 되잖아. 이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이 3등급 되는 거 아십니까? 요즘 수능 모의고사 내신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내가 오늘 마음속에 원을 세우는 거지.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내일 문제 풀 때 가장 적절한 문제가 나오면 때려 죽여도 5번까지 읽을 거야. 내가 5번까지 안 읽고 이번에도 정답 보인다고 흥분해서 1번 찍고 빨리 넘어가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진짜 꼭 무조건 5번까지 읽을 거야. 가장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5번까지 읽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시험을 딱 봤는데 5번까지 안 읽었어. 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개였구나. 아, 내일은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오늘 반찬은 마늘만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부족한 영역이 지문인지 선지인지 시간인지, 선지 안에서도 발문인지 복인지 1, 2, 3, 4 선택지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가장 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가장 저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없냐면 방금 제가 뭘 얘기 안 했어요? 기준을 얘기 안 했죠? 이 중에서 집이 가장 저랑 가까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차단할 수 있겠죠? 기준이 뭡니까? 태우기 집, 맞아요? 분당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당. 나 분당러다. 없다고? 뭐 어디서 오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가장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라는 생각은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 시험 볼 때 기준은 뭐냐면요, 이 지문의 주제가 기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제가 절대적 기준이에요. 뭐가 가장 적절하냐? 어디서부터 가장 적절하냐? 주제로부터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이란 타이틀이 붙는 순간 문제 풀 때 주제를 떠올려야 돼요? 안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되죠? 근데 문제 풀 때 주제 떠올리면서 푸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생각 하나로도 점수가 막 오릅니다. 주제는 언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답 찍기 직전에 내가 3번을 찍고 싶어. 막 3번이 너무 찍고 싶은 거야. 그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찍으려는 3번이 주제랑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가 극최상위권을 만드는 겁니다. 최상위권과 극최상위권 혹은 중위권과 상위권은요, 마지막에 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지 그 전에 공부량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정답을 찍기 직전에 지금 네가 주제랑 비슷해 라는 생각을 하면 최상위권이 되는 거고요. 그냥 3번인 것 같아서 찍어버리면 너는 어쩔 땐 시험 잘 보고 어쩔 땐 못 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못 떠올린다? 주제. 주제는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출제자는요, 여러분들 농락할 수 있어요. 모든 번호를 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다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심리게임 한번 해보죠. 15번 문제가 정답이 4번이었어요. 16번 문제가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가 정답이 4번이었어요. 18번 문제인데 얘가 18번 문제인데 4번과 5번이 헷갈려. 몇 번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 불안하다고. 왜? 444? 만약에 얘까지 되면 4444? 이거 손 넘었지. 아이들이 출제자의 마음 막 읽어 막. 심리게임을 한다고 지 혼자서. 나는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4번이 선지가 짧고요. 5번 선지가 겁나 길어요. 몇 번 찍고 싶어요? 5번.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비틀어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모든 거는 다 독립적인 점수, 1, 2, 3, 4번 다 상관이 없는 건데 자기 혼자서 막 게임을 해, 막 출제자랑. 그리고 개수를 세지. 헷갈리면 1번 총 몇 번 나왔나, 2번 총 몇 번 나왔나. 바보 같은 짓을 자꾸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출제자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예요.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리면 찍잖아요. 정답률 몇 프로예요?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렸으면? 50%? 아니에요. 20%예요. 다시 한번.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리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라고요? 20%. 뭔 소리예요? 50%죠. 이지선다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수학적으로는 50%가 맞거든요. 현실적으로는 20%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출제자가 4번과 5번을 애초부터 헷갈리라고 준 걸까요? 안 준 걸까요? 헷갈리라고 함정 파는 거죠? 함정을 파놨을 때 함정 쪽으로 유도하고 파놓을까요? 유도도 안 하고 파놓을까요? 유도하고 파놨겠죠? 그러니까 그 함정을 만났을 때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출제자의 손바닥 위라는 거예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그러면 출제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영역으로 넣어가야 되거든요. 출제자가 장난을 못 치게 하는 거. 지문 전체에서 출제자가 절대 장난을 못 치는 게 뭘까요? 이 작품의 주제. 나작품, 아까 이 나작품 출제자가 썼어요? 윤선도 작가가 썼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작가가 썼겠죠.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주제? 못 건드려요. 그럼 나한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 지문을 읽자마자 잠깐 멈춰서서 10초 동안 방금 읽었던 글의 주제가 뭐지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로 뛰어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딱 지문 다 읽자마자 어디로 가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게 아니라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읽기 전에 잠깐 멈춰서 해야 돼요. 잠깐. 적어도 문제 속에서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만나는 순간이라도 멈췄어야 돼. 멈춰오고 방금 읽었던 나 작품의 주제가 뭐였지? 자연친화. 자연친화를 중심으로 정답 찍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글을 읽어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수능은요. 분석적 사고를 요하는 글이에요. 쪼개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서는요. 종합적 사고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책을 읽는다는 거 내용과 스토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만 알지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쪼개서 1챕터의 주제는 이거고 2챕터의 주제는 이거고 3챕터에 주로 나오는 표현법은 이런 걸 나눠요? 누가 그 독서를 그따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보는 거지, 그쵸? 그냥 대각선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책을 빨리 읽는데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책을 빨리 읽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수능은 더 천천히 읽고 있으면 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쪼개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계속 가보죠. 이번에는 시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대요. 제가 설명회를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그 질문과 컨설팅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물음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2지문을 통째로 못 풀었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제가 물어보죠. 시간이 어떻게 부족했대요? 몰라요. 그냥 망했대요. 그냥 2지문을 통째로 못 풀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도 그냥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쪼개져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왜 부족한가? 지문 독해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면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나는 글 자체를 워낙 늦게 읽어. 그러니까 지문 독해 시간이 부족해. 그럼 시간이 부족해져요. 지문은 남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읽는데 1, 2, 3, 4, 5번 선택지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 남들은 한 문제당 1분씩 푸는데 난 혼자 한 문제당 1분 30초씩 풀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지문도 빨리 읽고요. 선택지도 빨리 푸는데요. 내가 집착이 심해. 평소에 애정결핍이 조금 있어. 내가 그러면 한 문제를 못 넘어가요. 성격 문제일 수 있어요. 증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럼 솔루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시간은 전체 통째로 부족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아요? 학원 강사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원 성적 안 나오면 바로 학원 옮기잖아요, 그렇죠? 학원 옮기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입학 테스트 보죠? 그때 30분짜리 테스트 보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요,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지난 9년 동안 했던 공부를 30분 동안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30분 만에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냥 학원에서 설명하기 좋게 우리 아이를 우리 학원에 등록시키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배치해 놓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든지 상술에 놀아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학원을 옮기시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A 학원 다니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보통 시간이 부족한데 살펴보니까 지문 독해 속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택지 1, 2, 3, 4번 선지 풀 때 애가 요령이 없어요. 너무 미련이 많고 남들보다 선택지를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내 새끼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내 본인이 알아야지. 이 데이터를 갖고 학원을 가는 거야, 원래.
근데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 아시겠습니까? 학생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대치 설명회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오셨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5등급이에요, 선생님.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말이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단호하게 눈을 정말 반짝거리면서 단호하게 뜨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올려놔라. 너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학생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게 분석적 사고의 힘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시간을 재면서 기록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을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3분 동안 푸는데 나는 4분 동안 풀었구나라는 게 데이터적으로 쌓여 있어야 내가 남들보다 빠른지 느린지 비교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기 학생에게 우리 아이가 현재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가 혹은 종합적 사고 능력이 더 필요한가에 따라서 지도의 방향은 달라져야 돼요. 분석적 사고가 결여된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요. 태도 변화예요. 너 세상을 그렇게 이제 쪼개서 봐. 관점 변화를 자꾸 유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국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마. 쪼개서 봐. 제발 좀. 하나씩 고쳐야지. 몸 아프다고 전체를 다 종합병원에 가서 통째로 고쳐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와요, 여러분. MRI도 찍어야 되고 CT도 찍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아픈 거 오른쪽 팔이거든. 오른쪽 팔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파가지고 오면 다 아파요. 그러면 속으로 호구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죠. 학원 강사도 똑같아요. 애가 왔는데 선생님 답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요가 최악의 상담이에요. 그럼 얘는 이 학원에 3년 동안 돈을 내야 돼요. 그래도 성적이 안 나면 뭐라 그래요? 애가 열심히 안 한 탓입니다. 왜요? 3년 동안 딴 애도 오는 게 봤거든. 그리고 자료를 엄청 주고 관리하는 척 하잖아요, 다들. 정확하게 국부적으로, 국소적으로 고쳐야 된다. 반면에 우리 아이는 이미 너무 분석적이고 그런 애야.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애한테는요.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미 분석적이고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해. 그럴 때는 주변 환경,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 주변에 좋은 사례들 알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1등급은 이렇게 한대. 그것만 알려줘도 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사고가 필요할까? 참고로 수능이란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적 사고가 메인인 시험이다. 영역이 분과되었다는 것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엄태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